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는 뭐 일론 머스크가 올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테슬라 오너스 클럽 회장이시자 현 전업 테슬라 투자자이신 최종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만 소개하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이름은 최종완이고요. 테슬라 오너스 클럽 창립 멤버이자 이제 초대 회장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장기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계획했던 제 인생 플랜에서 지금 이제 이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제 개인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클럽스 창립 멤버이자 초대 회장인데 처음에 창립할 때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시작을 했죠. 한국인들끼리는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름아름 뭐 브런치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SNS를 통해서 서로 이제 아름아름 알게 지내게 돼가지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7년 하반기부터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름아름 계속 모이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차 자체가 새로운 차이기도 했고 그 당시 하더라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전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되게 필요했던 시기거든요. 차 인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곧 인도 받으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한번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한 4, 5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마침 이제 그 중에서 용인 모처에 전원주택 아주 넓은 주차장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흔쾌히 내가 장소랑 다 제공을 할 테니까, 한번 모여서 밥이나 한번 먹자. 뭐, 연말에 그냥 송년회 겸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 모임을 공식화? 체계화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어쨌든 이것도 조직이니까, 뭐 회장도 필요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누가 할래? 뭐, 이렇게 하다가, 마침 제가 그 긴 테이블에 짧은 데 있잖아요. 모서리 쪽에. 거기 저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께서 회장석에 앉아 계시니까 저분이 회장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얼떨결에 이제 회장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 TOC, 테슬라 오너스 클럽의 시초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인증받은 그런 공식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사적 소모임, 뭐 동호회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게 외국에는 이제 테슬라 오너스 클럽이 본사랑 공식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뭐 서포트도 하고 있고 회사가 또 기획하는 좋은 의미의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본사가 원하는 승인 요건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서 2018년 초에 정식으로 글로벌 테슬라 오너스 클럽 한국 지부로 이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밖에 안 된 거고 모임이 창설된 거는 그보다 한 1년 정도 앞서서 사적 모임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사적 모임을 할 때는 무슨 회사 본사의 인증을 받거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전혀 그런 생각 없었죠. 생각이랑 뜻이 맞는 사람들 같으니 뭐 가끔 만나서 밥이나 먹고 술이나 한잔 먹고 세상 사는 이야기는 하고 같은 차 타고 있으니 차 이야기나 좀 하고 또 차가 또 워낙 기능들이 많으니까 서로 기능들도 모를 테고 잘 정보 교류도 어렵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일 컸어요 사실은. 지금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대부분 나올 것 같지만 또 직접 오너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또 다르잖아요. 작은 모임이 이렇게 큰 모임이 되고 본사의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자동차 뭐 동호회 혹은 자동차 커뮤니티 중에서 본사랑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름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폴세 그리고 페라리 정도가 있고 많지가 않아요. 테슬라 오너스 클럽이니까 TOC죠. 그다음에 이제 포르쉐 오너스 클럽이니까 POC 그리고 페라리 오너스 클럽이니까 FOC. 그렇군요. 네. 요렇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개가 나름 이제 규모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클럽으로 알고 있는데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보다도 역사가 훨씬 길고 회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재무적으로 되게 안정이 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훨씬 더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나 금전적인 물질적인 지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테슬라 오너스 클럽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회원들이 회사를 도와주면 도와주지 회사가
TOC를 도와주거나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 물론 아주 일부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서 그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제품들 있잖아요. 옷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것들, 이번에는 머그컵이랑 뭐 이런 거. 술도 나왔잖아요. 네, 뭐 데킬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으면 네.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30% 정도 할인받아서 아. 구매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이제 뭐 소소한 아주 미미하죠,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건 또 안 되고요.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고. 근데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30% 할인된다고 하더라도 쇼핑비에 관세까지 해버리면 그쵸. 실질적인 메리트는 거의 없다. 대신에 또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너스 클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프리몬트 공장이라든지 앞으로는 중국 상하이 공장도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너들 자격으로는 그 공장 투어가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TOC에 가입하면 미리 신청을 해놓고 어레인지를 하면은 한번 견학을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해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오너는 아니시잖아요. 오너스 클럽이지만 네. 오너는 아니기 때문에 그 오너 자격으로는 못 가는데 대신에 오너가 데리고 갈 수는 있어요. 아. 오너 한 네. 명당 한 명인가 두 명까지는 동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 자격으로는 가실 수가 있는 거죠. 또 근데 다른 저는 거는 또 뭐 있어요? 저는 이제 회장이었으니까 회장단한테는 좀 약간 특전이랄까요. 그게 있어서 이제 분기에 컨퍼런스 콜 해서 회장단들끼리 글로벌 컨퍼런스 콜을 매 분기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기에는 아시아 지역 회장단 모임, 또 뭐 유럽 지역 회장단 모임, 이렇게 번역별로 이제 회장단 모임이 있고요. 1년에 한 번은 전 회장단들이 본사에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는 뭐 일론 머스크가 올 수도 있고 테슬라의 그 고위 그 임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그래서 뭐 오너스 클럽이 제안하는 내용도 있고 또 회사에서 뭐 오너스 클럽이라고 특혜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공개되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서 우리가 뭐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은 어떠냐라든지 뭐 그런 이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침 뭐 투자자가 된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정말 이거 이 내용을 먼저 알면 주식을 미리 사면 돈 벌겠다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회사 안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소속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테슬라 오너스 클럽의 일원으로서 회사랑 좀 더 깊게 교감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프레몬트에 한번 가신 건가요?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여유 있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해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 일정이랑 이게 또 안 맞으면 못 가고 그래서 매번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못 가고 아쉽다. 뭐 직장인의 애환이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요. 비행기 티켓은 그러면 호텔이랑 비행기 티켓은 개인이 내고 가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럼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너스 클럽이 분기별로도 모여서 얘기도 한다고 하시고 본사에서도 이렇게 초청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레인지를 해주는 거지 모든 비용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들은 각 나라에 있는 그런 오너스 클럽들끼리 연결돼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박할 수도 있지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는 우리 아직까지 돈도 많이 못 벌고 힘들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정말 선한 일이야.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우리의 뜻에 동조해 준다면 같이 참여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당장 어떻게 금전적으로나 그렇게 헬프를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도와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라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전 맞습니다. 세계에 있는 클럽들이 한국뿐 아니라.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각국의 TOC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활동, 뭐 자산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생각이 좀 깨어있다. 그런 모든 부분에서 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나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TOC 회원으로서 자부심이랄까요? 확실히 메인 모토가 있으면 그 훨씬 더 단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재미있는 게 저도 그랬지만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환경주의자, 박애주의자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 뭐 그런 사람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 그런데 테슬라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테슬라의 차량과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친환경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대화의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모여지게 되고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생각이 환경이나 변화가. 지구를 좀 생각하게 되는 쪽으로 삶의 태도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처음에 테슬라 차를 살 때만 하더라도 가격 대비해서는 성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연료비나 유지비 같은 것들이 너무 저렴하다. 같은 가격을 지불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도가 제일 높다. 이거에 제일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테슬라를 구매하게 됐는데 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전기차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공도에서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하면 결국은 이 전기차를 돌아가게 한 전기는 그럼 뭘로 만드냐, 뭐 네. 그거는 그럼 친환경적이냐 이런 얘기까지 발전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발전 단계부터 친환경적인 발전을 이용을 해서 차량도 친환경적으로 이용을 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 밸류 체인에서 공해 물질들을 줄여 나가자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소한 거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현재 자연에 해를 덜 끼치기 위해서 분리수거만큼이라도 정말 철저하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박스랑 스카치 테이프도 또 철저하게 떼서 분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테슬라 오너스 클럽이나 자동차를 탐으로써 이게 정말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를 이슈화시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모임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본인이 정말 자각하거나 뭐 계기가 있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테슬라라는 이제 매력적인 제품이 그런 이제 인식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인류에 공헌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2017년도에 한국에 이제 모델이 출시되면서 처음 샀잖아요. 네네. 그때는 사실 정보도 거의 없고 모델 S가 가격도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어떠한 리뷰나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선뜻 구매하실 수 있었던 건 뭐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2009년부터 2012년 초까지 미국이랑 캐나다 쪽에서 뭐 어학연수도 하고 직장 생활도 좀 했었거든요. 그때가 막 이제 모델 S 처음에 프로토타입 나오고 12년도에 런칭되고 미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약간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래도 네. 예전에 우리가 생각한 전기차 뭐 골프 카트나 네. 한국으로 따지면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시는 그런 이제 카트 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장거리를 갈 수 있고 그리고 폭발적인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 차가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나온다. 나중에 이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대량 생산이 돼서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대중적인 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식들이 약간씩 이제 싹 트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미국, 캐나다에서 그런 것들을 한국보다는 좀 미리 경험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좋아했고 미국,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전기차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세상을 바꾸는 기술, IT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제가 정보를 찾아가면서 알게 됐었고요. 이제 그래서 알고 있던 차에 한국을 왔었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런 게 정보가 없고 접근하기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영어로 된 유튜브나 자료 같은 것들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어학 실력은 돼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들보다는 일찍 제가 원하는 분야의 정보들을 손쉽게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캐나다에서는 뭘 공부하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원래는 제가 이제 법대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IT 쪽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까지 진행을 국내에서 하다가 이제 네. 결과적으로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박사과정을 못 끝내고 군대를 30살에 갔다가 32살에 제대를 하고 학교에서 법 공부만 10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군대까지 갔다 와서 32살이 됐고 이제 뜻했던 법 공부는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취직은 해야겠고 그런데 취직하려고 보니 아는 건 법밖에 없고 그 흔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한번 다뤄본 적이 없고 네. 영어 점수 따위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었죠. 취직해서 뭐 뭐라도 해보려면 최소한 영어라도 좀 공부를 다시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학연수차 갔던 거고요. 어학연수 1, 2년 해봤자 사실 뭐 얼마나 늘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냥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취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샘 지사에서 이제 일을 좀 했죠. 굉장히 특이하네요. 법 공부만
10년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영어 공부하러 캐나다 가셨다가 네. 근데 캐나다 아무리 간다고 해도 거기서 현지 취업하는 거는 아무리 뭐 한국의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하더라도 현지 시민권자는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네. 거기에서 현지 취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네. 또 미국으로 또 가셨고 현지에서 뽑는 경우는 뭐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을 시민권자들을 뽑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로 가시게 되셨네요. 네. 아, 그러니까 좀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아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뽑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네. 처음 회사 생활 하시는 거였죠, 그러면? 네, 첫 직장이 그래서 한샘이었고, 그 한샘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독특한 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신입사원을 뽑히면 무조건 영업부에 투입이 돼요. 영업사원 생활을 1년을 해야 돼요. 1년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으면 내가 원하는 부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팀을 가고 싶든 디자이너가 되고 싶든 일단은 처음에 영업으로 가서 그 영업을 잘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 창업주의 마인드가 뭐냐면 회사라는 조직은 영업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회사를 잘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영업을 특히 잘 하려면 공장도 제품도 알아야 되고, 고객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품과 고객을 이어주는 실무 부서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업을 잘하는 게 회사를 가장 빨리 터득하는 길이다라는 게 이제 창업주의 아주 확고한 마인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 공부만 10년 하다가 갑자기 첫 직장으로 갔는데 영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뽑혔을 때는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1년 정도 교육받으면서 영업사원 생활을 했었어요. 아, 다시 한국에 네. 오셔서 영업사원을 하시고? 네, 여기서 생존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아, 근데 거기서 참 인생에 많은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되게 힘든 기간이었지만 그때 제가 실제로 몸으로 배우고 느낀 것들이 지금 저를 있게 해준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영업을 하겠다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고 인생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느껴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운이 좋았고 정말 저한테 금덩어리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더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영업을 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셨나요? 어떤 회사에 관련된 모든 일들, 제품을 개발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거는 뭔가 만족을 줘야 되는 건데 그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제품도 잘 개발해야 되고 그 제품을 사는 사람의 모든 과정에서 회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충족시켜줘야지 결과적으로 제품 구매로 이어지고 그게 좋은 평가로 이어져서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가방끈만 길었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그냥 거친 세상에서 남의 지갑을 열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그런 과정이 아니었으면 배워볼 수가 없었겠죠. 그때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만든 제품, 부엌 제품을 이제 팔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게 띵동 눌러서 팔아야 되는지 뭐. 부엌 사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들을 저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쵸. 숙제가 이제 던져진 거죠. 가가지고 사장님을 만나보고 이제 우리 제품 뭐 좋으니까 써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랜덤으로 찍은 아파트 하나에 딱 내려가지고 그 인테리어 가게 앞에 그때 한 12월 중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그 가게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마 이제 들어가서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슈퍼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요거만 이제 딱 마시고 몸을 좀 녹인 다음에 들어가야지 라고 해서 이제 캔커피를 하나 다 마셨는데 다 먹었는데도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더 먹고 들어가자. 그래서 또 먹었는데 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하나만 더 먹자. 그래서 3개를 마시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안 되겠더라고요.